우리 지식과 세상 책 읽기 교실, 이번에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1978년에 집필되고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된 것은 1999년에 영남대학의 박홍규 교수가 번역을 했습니다. 저자 에드워드 사이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1935년에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거기 대단히 혼란스럽고 또 난민들이 많이 오고 그런 가운데 아동기를 보내고 1948년 14살 때 이집트로 이주를 해서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빅토리아 대학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온 가족이 그렇게 이주를 해서 거기서 대학을 하고 50년대 말에, 그러니까 20대 조금 중반기 넘어서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프린스턴 대학과 그리고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런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위 취득 후에 그는 콜롬비아 대학과 그리고 모교인 하버드 대학에서 비교 문학 교수로 역임해서 강의를 하면서 특히 당대의 뛰어난 문학 비평가로서 활동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77년에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국회격으로 알려져 있는 팔레스타인 평의회에서 의원 자격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한 그런 경력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술은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오리엔탈리즘이 대표적인 것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두루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영문판으로 나온 이래에 1980년에 프랑스에서 불어로 나온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약 30여 종의 언어로 출판이 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두루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이 책은 인문학 책으로서 대단히 양이 많고 내용이 딱딱하고 난해한 편인데도 스웨덴에서는 베스트셀러로 선정이 되어서 출판사에서도 놀라고 또 저자 자신도 상당히 놀랐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리엔탈리즘 이후에 대표적인 저서로서 문화와 제국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만 이 책은 93년도에 나와서 우리나라에 번역되기로는 2005년에 역시 박홍규 교수에 의해서 번역이 되어서 이 책은 제국주의에 저항해온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제3세계의 문화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은 이 오리엔탈리즘이 이처럼 여러 나라에서 번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78년도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21년이 지난 이후에 그것도 서울이 아니고 대구에서 번역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지적 풍토에서 이 오리엔탈리즘을 어떻게 봤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해주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에드워드 사이드에 대해서 노암 촘스키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촘스키는 지금 90살이 넘었습니다만 사이드보다도 나이가 더 많습니다만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연구실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인이 결코 권력의 노예가 아니고 정신적 자유인 내지 정신적 행동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하게 시사해 준다고 그렇게 촘스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사이드는 평생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그
교수로서 중심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늘 스스로 변방을 고집한 그런 외로운 지식인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의 제일 앞부분에 서문이 아니고 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책 전체의 한 10분의 1을 차지하는 60쪽 정도가 됩니다. 이 책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서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첫머리에 이런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의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결코 대변할 수 없고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대변되어야 한다. 마르크스의 이 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동양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마르크스조차도 그의 지적 산물은 서구적 산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 인용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만, 한편 되짚어 보면은 이 그들 대신에 우리 자신을 대입해 볼 때 나 자신은 또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어느 정도 대변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기 목소리로 자기를 대변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모두가 한계를 지니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인용해 놓은 것은 벤자민 디지테일이라는 사람은 정치가인데 정치가의 입장에서 이 오리엔탈리즘에 대해서 이건 하나의 비즈니스처럼 하나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동양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바쳐서 사업을 확장하듯이 그렇게 해야 할 하나의 프로젝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의 말을 인용한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리엔탈리즘을 어떤 바탕 위에서 이해해야 할 거냐 하는 것을 상당히 함축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의 경험 속에서 서양인들이 동양에 관계하는 방식이자 하나의 담론이다. 여기 담론이라는 말이 상당히 키워드에 해당되는데 이 원래 디스코스 프랑스에서 디스쿠르라는 말인데 이거는 푸꼬가 즐겨 사용하는 그런 용어인데 그런 하나의 담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양은 특히 유럽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한두 번이 아니라 한 150년 내지 200년 가까이 거듭해서 반영된 타인의 이미지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내가 말한 그 디스코스라고 하는 영어로 그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같은 지식이라도 그냥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다소간의 생산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냥 결과 중심으로 환원론에 젖어드는 그런 언설이 아니고 원인 결과 간의 맥락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그런 맥락적이고 그리고 지적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갖는다는 건 결국 쉽게 말하자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사이드가 말하는 담론이 가지고 있는 본래 책에서는 언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사이드에 의하면은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과 서양의 관계에서 서양인에 의해서 원사이드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존재론적인 여기서 존재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간 존재성의 바탕을 문제 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가을에 존엄하게 산다라는 게 뭐냐라는 휘트 교수의 그 책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존엄하게 살기 위해서는 각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가 이거를 되짚어 봐야 하는데 이 존엄성 자체를 차별의 근거로 삼았다는 거죠. 그 기반 위에서 인식론적인 구별까지 끌고 가서 그것을 하나의 사고방식으로 하나의 틀 지은 것이 오리엔탈리즘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요컨대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동양을 지배하고 다시 재구성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특유의 담론 스타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드는 푸꼬의 저술에 강한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서 기술된 지식이 권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즉 지식과 권력의 연관성에 기초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이 권력화된 언설로서 이 담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차용하는 것이 오리엔탈리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 대단히 유효한 기준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드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미셸 푸코와 그리고 이반 일리치의 지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우리 초창기에 우리 김민남 이사장이 우리 매나 그 책 읽기 교실에서 한번 다룬 적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는 이 오리엔탈리즘에서 유럽 문화가 동양을 일종의 대리물로 삼아 가지고서 은폐된 자신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소외시킴으로써 자기 자신의 서양인들의 정체성을 획득 혹은 확대해 나간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 책 전체의 논지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양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동양을 지배해 왔느냐 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오리엔탈리즘의 출현 과정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길게 잡으면 한 200년, 짧게 잡으면 한 150년 잡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약 대충 끊어서 이야기하면은 2차 대전까지 전반기는 영국과 프랑스가 이것을 주도해 왔고 2차 대전 이후는 다시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이 이 오리엔탈리즘을 전 세계적인 패권을 주도해온 바톤이 이어졌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하나의 기조, 맥락은 오리엔탈리즘의 그 틀은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초부터 2차 대전 전까지는 영국과 프랑스가 중심이 되어서 주도해 오고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는 특히 이게 전반기에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서는 인문학적인 그런 역사학적인 그런 배경을 강조했습니다만은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면서는 사회과학적인 틀 속에서 이것을 인식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맥락은 같습니다만은 성격에 있어서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양과 서양의 관계성에 대한 이 사이드의 기본 입장은 어떠냐 하면은 일방적으로 서구를 어떻게 보면은 외피적으로 보면 비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는 서양과 마찬가지로 동양도 똑같이 그들의 고유한 언어와 그리고 사상과 역사적인 전통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리얼리티, 실체로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최근 한 2세기 동안 서양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동양은 권력과 그리고 지배와 피지배 관계 그리고 복잡한 헤게모니가 소위 서양이 주도하는 그런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오리엔탈리즘은 결국 동양에 대한 서양의 헤게모니의 우산 아래서 대학의 연구도 그랬고 또 박물관의 전시 내용도 그랬고 심지어 식민정책에 따르는 식민적인 관료기구 재편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아가서 인류와 우주에 대한 과학적 지식 내지 명제 나아가서 역사적 명제까지도 서양을 하나의 스탠더드 기준으로 삼는 그런 하나의 절대적 기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탈리즘은 서양 제국주의에 의해서 이것이 불변적인 관념으로 교조화되고 나아가서는
마치 종교의 교리처럼 어떻게 교조화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되짚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양의 거울에 비친 소위 우리 동양의 굴절된 마치 서양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모습이 마치 우리 본래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정체성이 왜곡되어 있다는데 우리 스스로가 소위 되짚어 봐야 하고 또 우리 스스로 세상을 보는 렌즈를 다시 바꾸어야 하지 않느냐. 말하자면은 동양인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고 그리고 권력의 주체로서 우뚝 서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느냐.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중적으로 그게 굴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일제 36년 동안에 일제에 의해서 굴절이 되었고 광복 이후에는 약 70년 이상 주로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그 굴절이 되어서 친일 세력과 친미 세력이 여전히 한국의 말하자면은 그 정체성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아직도 잠재적으로 주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직도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 집단 가운데는 태극기 하고 성조기 하고 구분을 못하고 같이 흔들어대는 이런 현상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정체성이 상당히 굴절 내지 왜곡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김병하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는 자료 이것만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읽어본 거로 내가 파악한 거는 농지나 방송상 문제나 거의 같은 거로 보는데 동양은 이 주제를 농지가 동양은 서양과 소통될 수 없는 거다. 소통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동양의 사상이고 동양의 문화다. 이거를 사이드가 서양인들의 오리엔탈리즘에서 밝혀내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묵시적으로 깔려있는 하나의 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잘 알다시피 최근 한 200년 동안에 서양의 힘의 그 논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게 지배적인 담론을 형성되어 옴으로 해서 동양도 그에 못지않게 자기 정체성과 역사와 사상과 그런 걸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은 덮여버리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 동양인 스스로도 자기가 마치 그렇게 서양에 의해서 길들여진 게 자기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에서 이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쓸 때의 논지는 서양인들의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전개되면서부터 문화라고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시간이 가면 상충하기도 하고 교류하기도 하고 접촉하기도 해가지고 섞여가지고서 새로운 걸 창조하는 건데 동양의 것은 도대체 서양의 것과는 섞일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동양이다, 동양의 것이다 라고 서양인들이 오리엔탈리즘을 제출할 때 그런 논지를 가지고 썼다. 내가 그거를 명료하게 한번 밝혀볼게. 이게 사이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외피적으로 드러난 논지의 목적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건데 그러나 실제로 마지막 결론적으로 또 그게 개정판 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은 똑같이 서양은 서양의 실체를 가지고 있고 동양은 동양의 실체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자면은 그 보다 심층적인 하나의 오리엔탈리즘의
가정에 깔려있는 사이들의 생각입니다. 방문영상의 문제 5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의 동양을 그곳이라면 오브데어 이 말이겠죠. 오브데어 맞아요. 그걸 번역했겠죠. 오브데어라는 존재로 위치 지우는 서양의 표상 기술에 의해 성립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내가 받아들이냐 같으면 서양 사람들의 그 현대 철학, 현대 과학이나 현대 철학은 아니고 중세나 고대 철학이나 근세 철학마저도 근대 과학마저도 자연을 언제나 인간이 대상화해야만이 자연에 접근할 수 있고 자연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그 표상기술 늘 그렇게 자연을 표상했는 거예요. 자연을 언제나 인간이 대상화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 인간이 그놈을 대상화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인간이 대상화를 해줘야 돼. 기다리고 있는 존재다. 이런 말로서 받아들이거든요. 그게 서양인의 표상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을, 자연을 서양인들은 제 마음대로 이용하고 배치하는 거고 만들어 왔는 거예요. 그 맹구로, 여기도 그 맹구로 동양을 꼭 그런 표상 기술, 서양인들에 의해서 대상화를 기다리고 있는 서양인들이 대상화해가지고 이렇게 배치해주고 이런 의미를 부여해주고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특수한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동양을 봤습니다. 맞습니다. 라는 것이 오리엔탈리즘의 방법론상의 근본 문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방법론상의 문제는 한계에서 그걸 조금 더 내가 강조를 했더라면 좋았겠는데, 그러니까 그 표상 기술 가운데 비근한 예를 들면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영국이 자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거하고 가까운 거는 건동이고 조금 거리가 떨어지는 건 중동이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지면 뭐라겠습니까? 극동. 그곳에 있는 것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명명하고 이름 지은 그런 그 측면에서 예를 들면은 오브데야 하는 방법론상의 근본 문제를 가지고 결말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 지금도 오리엔탈리즘의 끝나지 않았다. 문제는 방법론상의 그렇죠. 문제는 그런 거다. 그걸 내가 이 책에 지금 밝히고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오리엔탈리즘을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지금 하신 말씀은 대단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예.